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도 아니고 교통 인프라도 아닙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성이라는 땅 아래 흐르는 이야기, 100년 전 이 도시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3.1절이 되면 우리는 서울 탑골공원 이야기를 합니다.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만세운동의 불길이 가장 뜨겁게, 가장 격렬하게 타오른 곳 중 하나가 경기도 화성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제가 저지른 학살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이 땅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아마 화성이라는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실 겁니다. 1919년 3월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전국은 폭풍전야였습니다. 그 물결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져나갔고 경기도 화성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화성 지역은 특이한 종교적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도교와 기독교가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두 종교 공동체는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며 민족의식을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두 종교 집단이 3.1 운동의 전국적인 조직망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신도들이 움직이는 네트워크. 화성은 그 네트워크가 매우 촘촘하게 갖춰진 지역이었습니다. 3월 하순, 드디어 화성에서 그 에너지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은 지금의 화성시 송산면 사강시장입니다. 장날이었습니다. 장날에는 인근 마을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듭니다. 1919년 3월 28일 사강시장에도 약 1000여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 속에서 누군가 태극기를 높이 들었습니다. 대한독립만세. 그 외침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일제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이 시위를 주도하던 인물 중 한 명이 홍면옥 선생이었습니다. 일본 순사 노구치는 홍면옥 선생에게 총구를 겨눴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홍면옥 선생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던 시위대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격분한 군중들은 주변에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돌팔매 속에 노구치 순사는 결국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 일제의 순사는 단순한 경찰관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가진 식민 지배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공권력에 화성의 민중이 정면으로 맞선 순간이 1919년 3월 28일이었습니다. 화성 항쟁의 서막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사강시장의 불씨는 남쪽으로 번졌습니다. 다음 무대는 장안면과 우정읍 일대입니다. 4월 3일. 이날 이 지역 주민들은 단순히 모여서 만세를 외치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면사무소를 파괴했습니다. 면사무소는 일제의 행정 기능이 실행되는 기관이었습니다. 세금을 걷고 인력을 징발하고 주민들을 통제하는 행정의 말단 조직,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약 2000명에 달하는 군중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 거리가 31km입니다. 요즘 기준으로도 마라톤에 가까운 거리를 이 사람들은 걸어서 행진했습니다. 만세를 외치며. 이 행진의 끝에 화수리 주재소가 있었습니다. 군중은 주재소를 습격했고 이 과정에서 일본 순사 가와바타가 처단되었습니다. 당시 일제가 본국에 보낸 공식 기록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화성 서부 지역은 통제 불능 상태. 식민 지배 권력이 스스로 통제 불능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만큼 화성 사람들의 저항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중요한 날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1919년 4월 15일. 화성의 저항이 거세지자 일제는 무력으로 이를 완전히 짓밟기로 결정합니다. 그 방법은 공개적인 진압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은밀하고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4월 15일 오후 아리타 중위가 이끄는 일본 군경이 지금의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꺼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알릴 내용이 있으니 성인 남성들은 제암교회로 모이시오. 마을 주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다음에 들린 소리는 문을 못지라는 소리였습니다.
밖에서 못질로 문을 잠근 일본 군경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총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교회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 속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총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암리에서의 학살은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근 고주리에서는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김응렬 선생의 일가족 6명이 집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하루 만에 벌어졌습니다. 일제는 제암리에서 벌어진 일을 영원히 묻으려 했습니다. 증거를 불태웠고 증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프랭크 스코필드. 한국 이름으로는 서코필.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제암리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타버린 교회의 잔해, 희생자들의 시신. 그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스코필드가 찍은 사진과 기록은 국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해외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일제의 학살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스코필드는 단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기록으로 일제의 만행을 세계 앞에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필드는 3.1 운동과 관련해 민족대표 33인에 더해 34번째 민족대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헌을 인정해 건국훈장을 수여했고 그는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역사책에는 날짜와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 날짜와 사건 뒤에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홍면옥 선생. 사강시장 시위를 주도하다 일본 순사의 총에 맞은 인물입니다. 백나결 선생, 김세빈 선생. 장안면과 우정읍 일대의 항쟁을 조직하고 이끈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암리와 고주리에서 목숨을 잃은 마을 사람들. 그 이름들 중 다수는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날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 말을 하며 살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당연한 것을 요구하다 쓰러진 사람들 위에 지금의 화성특례시가 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박물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암리에는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순한 전시관이 아닙니다. 화성에서 벌어진 항쟁의 전 과정, 제암리 학살의 기록, 스코필드의 사진, 그리고 희생자들의 이름이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화성의 저항 정신이 어떻게 이어져 오늘에 닿았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장안면과 우정읍을 잇는 약 31km 구간은 지금도 만세길이라는 이름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1919년 4월 3일 2,000명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오늘날에도 걸을 수 있습니다. 백만 특례시, 동탄 GTX, KTX 직결, 신도시 개발. 요즘 화성 이야기를 하면 이런 단어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은 어디에서 왔을까? 1919년 3월 돌을 집어들었던 사강시장의 군중에게서 왔습니다. 31km를 걸었던 장안과 우정의 사람들에게서 왔습니다. 교회 문이 못질로 잠기던 그 순간에도 이 땅의 이름을 지키려 했던 제암리 사람들에게서 왔습니다. 이번 주말 아이의 손을 잡고 제암리 독립운동기념관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 땅 위에 서면 화성이라는 도시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저 영예이치는 다음에도 화성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